메르 오리앙탈, 즉 동해를 동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1730년에 프랑스 사람들도 이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화그리노의 선 김영큐입니다. 기욤 드릴이 만든 아시아의 고지도를 소개할게요. 근데 이 지도는 1730년에 만들어진 고지도로서 아시아 지역을 주로 담고 있어요. 라지 시방, 아무튼 왕립과학 아카데미의 기욤 드릴이 제작한 아시아 지도입니다 라는 뜻으로 써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우리나라 있고, 지도에는 메르 오리앙탈, 즉 동해를 동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메르는 프랑스어로 바다이고 오리앙탈은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해를 동해라고 부르는데 1730년에 프랑스 사람들도 이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뉘앙스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뜻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적어도 일본해는 아니잖아요. 일본해라고 쓰는 건 상당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1730년 이때 당시에는 조선은 영조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또 서양과의 공식적인 교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일본이 있어요. 네, 일디 이아퐁이라고 써 있는데 일본 열도예요. 1730년 일본은 에도 막부 시대로 쇄국 정책으로 서양과의 교류를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네덜란드만 나가사키 대지마에서 무역을 허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선과 일본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테르디예코라고 홋카이도가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홋카이도랑 일본 열도가 붙어 있는 것도 좀 신기해요.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는데 테르드 콩파니, 탐험가들이 좀 잘못 발견한 섬이에요. 뭔가 신기루를 본 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섬 발견했어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통해서 동쪽으로 이제 영토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었죠. 시베리아를 아우르는 그랑드 타르타리가 있어요. 유럽인들은 타타르족의 땅으로 불렀는데요. 프랑스와 영국은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한테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이동을 하면은 시느가 보여요. 당시 청나라 황제는 강희제의 넷째 아들인 옹정제였어요. 강력한 중앙 집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군주라고 평가를. 이때 청나라는 유럽을 기술적으로 발전한 존재로 인식을 해서 일부 서양 문물을 수용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베이징에서 활동을 하면서 서양의 과학과 천문학을 전파를 했죠. 이 지도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50년 뒤에 1780년에 연안 박지원 선생님이 청나라에 가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동남아시아로 가볼게요. 네, 여기 시암이 보여요. 시암. 네, 이거는 현재 태국으로서 아유타야 왕조가 번영하던 시기예요. 프랑스는 시암과 외교 및 무역 관계를 맺었지만 1688년 시암 혁명 이후 그 관계가 제한되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필리핀 있어요. 네,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마니라를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드보르느라고 써 있네요. 네, 보르네오 섬이고 네덜란드가 지배권을 넓혀가던 지역이었고, 일드 수마트라,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여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독점으로 향신료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인도에는 골콩코드가 보여요. 무굴 제국은 쇠퇴를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에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이제 벵골 지역에서 영향을 확대를 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퐁디셰리를 거점으로 남인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중동 지역을 볼게요. 여기 페르스는 현재 이란이죠. 페르시아인 것 같아요. 이곳은 사파비 왕조가 몰락을 하고 아프샤르 왕조가 새로이 들어서던 그런 격변기였습니다. 포르투갈은 페르시아만 일대의 무역 거점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중국에서 예수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과학과 문화를 교류하고 인도와 시암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은 인도에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무역 독점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하며 동남아시아에서 강력한 식민 통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필리핀을 통해서 아시아의 무역로를 확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포르투갈은 인도와 페르시아만에서 해상 무역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의 일부 거점을 이제 두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1730년대에는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이 지도가 만들었던 이 시대만 해도 이렇게 아시아의 지도가 상당히 어설플 정도로
아시아는 미지의 세계였어요.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청에 대한 경계심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 교류를 극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소속의 선원이었던 하멜이 조선에서 탈출한 지 60년이 지난 시기였는데, 하멜은 일본으로 가던 중 제주에 이제 표류를 했었죠. 한양으로 압송돼서 강제 노동도 하고 음식도 못 먹고 탈출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결국 매질을 당하고 동료들이 죽기까지 이르렀어요. 당시 조선 조정은 하멜한테 궁금증이 없었고 서양과 교류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결국 하멜은 목숨을 걸고 배를 훔쳐서 나가사키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동인도 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작성한 보고서가 바로 하멜 표류기입니다. 반면 일본은 하멜이 소속되어 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도자기를 수출을 했어요. 일본 도자기는 유럽 시장에서 고급 도자기로 평가를 받았고 유럽 귀족과 부유층 사이에서 큰 수요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도자기를 싸는 종이 있잖아요. 뽁뽁이 같은 거. 그 종이로 일본 판화 그림을 썼는데 그게 우키요이거든요. 유럽 화가들이 그 판화 그림을 보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고흐 모네 드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걸 자포니즘이라고 하고 유럽에서는 이때부터 일본에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서양의 과학과 의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난학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의 학문으로 의학, 천문학, 물리학, 기계공학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겠죠. 네, 조선이 전통에 머무르면서 변화를 거부했던 반면에 일본은 제한적으로 개방을 통해서 서양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국의 발전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말 놀라운 지도를 소개할게요. 네, 컬러로 채색이 된 지도예요. 1764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의 동해가 Sea of Korea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